쿠법승의 이 여행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회로를 통한 쿠법 경로에 대해서 거점 지역과 스님들에 대해서 광범위하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승구 선생님의 논평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논평을 맞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논평이라고 해서 꼭 어떤 질문이나 또 답변을 드리려고 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본 논문을 읽고 좀 느낀 소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뭐 동남아시아 불교 전공자들이시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는 현재 11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남아시아의 고대를 봤을 때는 뭐 이것보다 더 많은 민족과 국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불교를 한정된 시간과 지면을 통해 연구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는가라는 것을 제가 본 논문을 읽으면서 아주 좀 느꼈습니다. 또 동남아 불교 연구를 위해서는 인도 불교라든지 중국 불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많은 공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의 긍정적인 평가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 향후 동남아 불교 연구의 단초를 본 논문이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 불교는 대략 소승 불교가 강한 쪽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남아 불교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던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 불교학 연구의 외연을 넓힌 점을 또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소승 불교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던 것은 뭐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 불교가 대승 불교를 지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신라 불교에서는 또 대승 불교를 지향했지만 승유라는 스님이 있고 또 구족계 과정에서 소승 계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신라 불교는 소승 불교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본 논구를 바탕으로 동남아 각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또 각 시기별로 나누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본 논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발표문에서도 7세기에서 9세기 동남아 불교의 중심지가 팔렘방으로 이제 주목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지역의 단독 연구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본구는 뭐 분한국부터 시작해서 사헬랜드라 스리랑카 등 7개 왕국 혹은 왕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 외의 지역에 대해서 황순일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들어와 왔디 뭐 외에도 뭐 산자야, 포국, 표국, 문정 왕국, 그다음에 이묵 참파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연구로 확대 나갈 수 있는 또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뭐 입당 구법승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신라성 원표의 천축술 성지순례를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로를 추적한 노력도 높이 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 아울러서 또 청간보살 주처신앙의 성지로서 중국 복건성에 있는 그 지제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그다음에 스리랑카, 그다음에 이제 인도 등지의 천상관, 천관산 연구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본 논문에 대한 좀 평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뭐 연구하신 양이 뭐 굉장히 많았으나 좀 약간 좀 누락된 내용도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계미양 선생님은 대승불교로서 보살 신앙을 특히 주목을 했습니다만, 이 밖에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좀 사례들이 좀 있었으면 좀 동남아의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강증애라는 스님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스님이 어느 사찰에 출가를 했는지, 그러한 사찰까지 좀 언급이 됐으면, 기록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래야 그 지역의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싶고요. 또 신리불소그 팔렘방에서 불교 습속은 한흥과 비슷하다고 서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습속을 말하는지 좀 추가 설명이 돼야 이 지역의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동남아 불교에서 불교에서 힌두교로 또는 힌두교에서 불교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사상과 신앙의 변화 과정도 동남아 불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설명을 듣는다기보다도 향후 이 동남아 불교 연구를 하시는 계미양 선생님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논평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우동필 선생님의 논평까지 듣고 계미양 선생님의 답변과 플로어의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동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비대면으로 뵙지만 반가운 마음은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계미양 선생님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준비한 논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천축구법승과 전법승들의 경로와 기록을 통해 대승불교의 자체를 탐구한 글입니다. 계미양 선생님은 첫째, 동아시아에서 대승불교의 흔적이 많지 않다는 점, 둘째, 새로운 유적지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천축구법승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구법승과 전법승의 기록을 통해 고대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모습을 서술합니다. 2장에서는 구법승과 전법승의 교육로를 확인합니다. 법을 전하러 온 전법승이나 법을 구하러 간 구법승들 모두 실크로드 교육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실크로드에는 육로와 해로 두 길이 있는데 당시 복잡한 지형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지 못한 육로에 비해 안정적인 해로는 승려들에 의해 선호되었습니다. 시대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해상 교역로의 큰 줄기는 광주 남진하해, 베트남 싱가포르 해협, 말라카 해협, 스리랑카, 인도양, 페르시아무 아랍국가, 동부 아프리카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법승인 구나발라타와 진제, 금강지, 불공도 등은 이 교역로를 통해 내륙으로 들어왔고 구법승인 달무가 등은 인도를 향했습니다. 3장에서는 그 당시 동남아시아 각국의 대승불교의 모습을 탐색합니다. 오늘날 캄보디아에 해당하는 5세기 분왕국에서는 정량부와 유부가 유행했을지라도 승가바라와 같은 유명한 고승은 중국으로 아육 왕경과 같은 경을 번역하여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남부에 해당하는 7, 8세기 진락국에서는 대승불교와 상자부 불교가 공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해당하는 실리불서국에서는 중국과 교류하며 대소승 불교가 함께 흥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티베트 문헌과 비문헌 밀교 용어로 미루어 볼 때 율교 전통이 상당히 유행하였습니다. 당나라 의정의 기록은 당시 실리불서국이 불교 교류 중심지임을 알려줍니다. 낙양의 지홍, 형주 무행, 동래 해일, 고려 유민 출신의 원표나 신라승 해초 등이 실리불서국과 말라유 등을 거쳐갔습니다. 4장에서는 9세기 말 대승불교와 관련이 있는 중국과 한국불교의 구법승의 행렬을 살펴봅니다. 먼저 중국에서 4세기 북방불교 승려인 법현은 낭방불교를 접하고
불국기를 저술했습니다. 6세기경 당승려 상민은 여기 춘축기를 통해 인도 여행한 기록을 남겼고 의정은 대닥서역 구복 고승전을 통해 서역을 여행한 고승들의 사적과 당시상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 유민 원표는 화엄경을 평하기 위해 청간보살로 주처지로 알려진 스리랑카 천축의 불적지를 지나 우정국에 가서 경전을 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신라성 해초는 중국의 광주에서 인도 승려 금강제를 배웠고 인도를 여행하며 왕호 천축 국전을 남겼습니다. 이상을 총평하면 본 연구는 동아시아가 남방 테라보다 불교로 각인되어 있는 오늘날 시각에서 고대 동남아시아의 대승불교 모습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신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구법성들과 전법성들의 기록에 나타난 편린들을 통해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은 동남아시아 대승불교 모습을 밝히고자 한 노력 역시 연구자의 중요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해안 실크로드와 그에 따른 동남아시아 각국의 불교 전개 과정, 그리고 구법성과 전법성들의 여정과 사상에 대한 기술은 동남아시아 대승불교를 안내할 수 있는 주요 지점과 지식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고대 동남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불교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 주제에 관한 안목을 갖추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대 동남아시아 대승불교라는 주제는 앞으로도 후속 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상에 초점을 맞춰서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남아시아 대승불교의 주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본 연구에서는 대승불교 모습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제가 고대 동남아시아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고대 동남아시아 대승불교 사상의 주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동남아시아 대승불교 모습은 불교 사상적 전개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흐름과 별개로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동남아시아에서 대승불교가 사라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공존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날에는 동남아시아는 이제 남방불교로 테라와다 전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동남아시아에서 대승불교가 영향을 미치게 못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분 논평 감사드립니다. 두 분 논평이 공통적인 질문 사항 중에 하나가 대승불교의 어떤 성격이랄까 양상이랄까 특징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공통적으로 계셨고요. 그 외에 여성구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개략적으로 광범위한 부분을 훑다 보니까 세세한 곳에 대한 좀 추가적인 보충 질문을 요구를 하셨고, 우동필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승불교가 일단은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5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성격과 양상에 관한 내용하고 그 외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분이나 주셨지만 사실은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의 근거로 삼은 게 그런 사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정도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승회의 출가사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팔렘방 불교 습속이 하른과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비슷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어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겠고요. 이제 아까 여성분 선생님이 거기서 질문에서 빼셨는데 왕연책에 관한 거기 제가 답변을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왜 왕연책에 대해서 제가 따로 넣지 않았냐면 해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동 선생님 질문에 2가지인데 고대 동남아시아 대승불교의 사상의 주된 특징을 아까 잠깐 나왔지만 화엄, 밀교, 금강승 같은 다양한 대승불교들이 아주 편린만 나오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까 한역 북방 쪽에서 내려온 것보다는 금강승 불교의 특징이 강하다는 그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불교의 사상적 전개와 흐름을 같이 하는가 그랬는데
크게 보면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인도에서 전해지는 게 뭐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그건 비슷하게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에 동남아에서 대승불교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 뭐 본다면 우리가 뭐 동남아의 몇 개국 중에서 그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그러면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그 과반수 가까운 수가 불교거든요. 근데 거기가 대승불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내려온 화교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지금의 대승불교가 물론 이때의 그 대승불교의 연장선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이후에도 천주구법승들이 활동하던 그 이후에도 뭐 그 보로부두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저기 어디죠? 캄보디아의 앙코르왑, 앙코르톰 뭐 이런 쪽에 일부 있는 그런 걸 본다면은 갑자기 사라진 거는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기 그 스리랑카의 그 상자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아마 좀 이게 그런 변화가 있었겠고 그 태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 남부에서 온 불교인데 나중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받아들이면서 상자부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어디선가 그렇게 봤는데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앞으로 다 연구의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의 없는 답변 같지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더 찾아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다른 발표자님들의 또 그 연구 결과를 보고 나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와 논평 및 그에 대한 이제 대답이 끝났는데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직접 말씀해 주시던가 아니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일 선생님의 채팅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거는 그냥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중국 측 사료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이건 다른 선생님들도 다 채팅창으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중국식 사료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너무 단순하고 간략한 것들이라 이것만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특정한 대승불교 교단이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동남아시아 현지의 발굴을 통한 금성문과 불교 유물 그리고 수행체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중국식 네. 사료가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중국과 지원 승려들이 대승불교 형전을 번역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쳐온 지역에 대승불교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신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혹시 김영 선생님 다른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까 다른 질문하고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록으로서 그 정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걸로 동남아의 대승불교가 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단 저도 황순일 선생님처럼 지금 계미양 선생님의 발표 내용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구법승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구법승들이 주로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중국적인 불교가 동남아시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선생님께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이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의정이 부남에 정량부와 유부가 있다라고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남은 의정이 이 지역을 지나갔을 당시에 이미 거의 국가로서의 그 기능을 다 잃어버렸고 550년경이 되면은 첸나가 들어서는 때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믿어도 될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의정이 그냥 관습적으로 이쪽 지역을 부남이라고 불렀었으니까 그냥 부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쓰신 내용 중에 보면 수진납이 이제 802년에 지배를 했다?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802년은 앙코르 제국이 건립된 연대입니다. 따라서 수진납은 이 시기에는 아예 멸망했던 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수진랍이 그때 아마 샤일랜드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술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 생각에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의정 기록의 어떤 타당성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네. 네네.
그게 그 남해기 귀내법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남아의 그 모습을 적은 게 아니라 그 팔렘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동남아에 관한 뭐 여기는 어땠다 저땠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없었고 그 나라에는 이런 게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당서역 국보 고승전이 아니고 남해기 귀내법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또 대승불교에 대해서 중국 사료를 가지고 하기에 그건 정말 맞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의정이 남긴 그 책에 의하면 팔렘방하고 샤일랜드라의 그 유물로 봐서는 그래도 대승불교가 그쪽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그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저기 방금 그 말씀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그 우리 현장 스님 그 대당 서역기하고 법현 스님의 불국기를 가지고 우리 그 부처님이 계셨었던 그 카필라 바스투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 두 개가 다릅니다. 근데 네. 왜 다른가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현장 스님은 간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안 간 것 같고요. 법현 스님은 진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 의정 스님의 책이라든지 현장 스님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갔다 온 거 비슷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안 갔다 온 게 많고요. 따라서 방금 그 우리 강희정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동남아시아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측 사료에 나온 것들을 옛날에는 특히 현장 스님 그 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완전 팩트로 믿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 스님 그 스리랑카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 왔는데 사자국에 대해서 막 적어 놓으셨대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비록 중국의 아주 중요한 역사서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검증해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 부분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장 스님의 그 사료에 대해서도 의심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김영선께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 사료에 따라 그렇긴 한데,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그래도 남아있는 책에 기초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상사업구복 고승전은 번역도 되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남해기 기념업전은 꼭 전공자 아니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그런 기록이 있고, 팔렘방에서 갈 때 6개월, 그 다음에 돌아와서 10년을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번역을 하면서 했었던 그 스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글쎄요, 믿지 못한다고 하기에도 좀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전혀 없어지는 거죠. 네네. 중국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면 이제 다른 문화 유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주로 사료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네네. 네, 중국 사료의 신빙성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오가서 조금 더 여러 말씀들을 듣고 싶지만 역시 저희들한테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발표, 구법성을 통해 본 동남아시아의 대승불교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논평자 스님 감사드리겠습니다.